그러면서 의양 엄마가 그때 식탁에서 의양 아버지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딱 한 얘기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냐 보이부장님 오라 하면 절대로 가지 말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은 경례가 오른쪽으로 가나요? 촬영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너무 나무람하지 마시고요. 지금 휴대폰으로 기존에는 좀 보기 좋게 내가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찍으려고 셀카 방향으로 찍었는데, 지금 오늘은 다시 돌려서 조금 어렵게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 확인을 해봅니다. 잘 되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기간이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점 있으면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최근에 댓글 참 의미 깊은 댓글들 남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걸 오히려 제가 더 받아가는 기분이고요. 앞으로도 북한 정보와 북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북한의 내부 사정과 정확하게 잘 연결해서 분석해 드리는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정보원을 괴롭히는 북한 보위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기존의 제 증언들을 보시게 되면, 북한 사려원시에서 한계 여단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으로 있을 때 보위부 스파이로 직접 활동을 한 사연을 제가 가끔씩 그 중간중간 제 이슈들 중간중간에 제가 증언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슈는 특히 누구보다도 보위부 스파이를 했던, 이러한 비밀 정보원 역할을 했던 당시 제 사정하고 너무나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슈를 꺼내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한번 보실까요? 델리 NK가 8월 27일 오후 2시 34분에 올린 기사입니다. 비밀정보원 향한 보위원의 갑질, 탈북 가족 이상 동향 더 내놔. 정보원 숫자도 협박도 늘었고, 소식통은 상부에는 본인 성과로 둔갑시켜서 보고한다는 글을 짧게 냈습니다. 이 기사를 올린 분이 강미진 기자라고 잘 아는 같은 탈북민 출신이에요. 북한 국가보위성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탈북민 가족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명 비밀정보원을 확충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27일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도보위국 대남 전단 사태를 계기로 탈북민 가족 등 이른바 동료 계층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에 각 보위원은 6월 말경부터 비밀정보원을 보강, 사상 동향 점검 작업에 주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이웃을 통한 밀접 감시라는 북한식 통제 방식을 북중 국경 봉쇄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와의 통화 등 당국이 불법 규정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인물로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하면서 원천 차단을 꾀한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국경에서 장사하는 사람치고 비법적인 일을 어떻게 손대지 않고 살 수 있겠냐라면서, 보위원들은 이런 주민들을 지켜봐 오다가 이번에 꼬투리를 잡고 정보원으로 활동해라, 아니면 체포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포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기사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을 이용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뜻으로 이 또한 보위원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저도 바로 그런 식으로 협박당했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대학을 갓 졸업한 보위원을 중심으로 정보원을 윽박지르는 형태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형태의 일종 갑질을 부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 기사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위대학을 갓 졸업한 보위원이라 했습니다. 기존의 보위원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생계가 움직이고 본인도 가정이 있고 함께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노련한 보위원들은 갑질이나 윽박지르기보다는
상당히 포섭을 해가는 방향을 많이 쓰지만 그래도 일종의 협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중심에 지금 문제시된 보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위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토대가 없기 때문에 새로 그 토대를 마련해서 기존 보위원들 레벨의 그 성과를 올리자니까 갑질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협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식통은 정보원이 보고한 자료가 미미하다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로 위협을 하면서 정작 상부에는 자신의 성과를 보고하는 신입 보위원들이 정말 많다면서 어떤 보위원은 정보원이 게으르다는 이유로 구타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연수에 달아간다고 생각해요. 노련한 보위원들은 실제 구타까지는 안 하지만 보위원들 나름입니다. 당시 사리원에서도 저를 담당한 보위원은 보위부장이었습니다. 한 5, 60대 나이에 대사별을 박은 보위부장이 제가 직속이었거든요. 그 부장에게 나는 모든 걸 직접 보고하고 그 아래 단임 누구도 걸치지 않고 직통으로 보고하고 보위부장 사무실을 수시로 제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 기밀문서 같이 보위부장하고 함께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고 이 문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아래 보위주도들 같은 경우에 내가 그 보위부장의 직속 정보원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막판에 이제 정치위원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터지는데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정치위원하고 보위부장 두 사람만 알고 연대장이나 뭐 참모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정보원들은 바로 본인이 직접 대상하는 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위부장이 직속이었다면 그 아래 보위지도원들이 직속인 정보원들이 구타당하는 사건을 그때 당시 저희한테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타나 이런 좀 너무 유치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래 단위, 그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단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위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타도 들어가고 협박도 들어가고 예, 제가 아는 보위지도원은 제 보는 앞에서 자기 정보원 휘발유 얻어오라는데 안 얻어왔다 그 자리에서 발길로 배를 걷어차더라고요. 그 광경은 저는 제 눈앞에서 직접 봤댔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고동 수상자를 적발하려는 보위원들의 수법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서식통이 전했습니다. 서식통은 보위부 번호를 단 자동차가 아닌 개인 승용차나 자동차 사업소의 일반 차를 이용하는 보위원들이 늘었다며 이런 내막을 알리 없는 밀수꾼이 중국과 통화하다 체포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위원들은 수시로 위장을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북한 보위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담한 밀수꾼들도 통화를 꺼릴 정도로 탐지기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이런 보위부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번에 진짜 조심하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습니다. 보위원에 제일 처음에 제가 선발을 됐을 때 보위원으로 선발됐을 당시 제 출신 성분 그리고 군사복무 이력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겠죠. 저는 보위원으로 보위대장으로 무게 탄약고 보위대장으로 들어갈 때 이미 군복 제대 명령서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군부대 안에 무기 탄약고를 관리하는 보위대장 직책으로 들어갔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 출신 성분, 토대, 그리고 입당 기록, 군사복무 전 기간의 어떠한 활동 기록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중앙당 옥과 선발 과정이라는 그 영상을 제가 한 3개부로 나눠서 올렸는데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보위부 스파이에 어떻게 발탁이 된다는 그 기본 바탕 얘기를 짧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정보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 특히 보위부 스파이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 눈에 걸리지 않길 바랬어요. 다시는
그 사람들하고 제발 엮이지 않길 바랬는데 군사복무 기간에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도원들이. 그리고 간부부가 직접 저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군사복무 기간에 보이지도원들이 저를 접촉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를 상당히 경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는 했어요. 근데 간부부가 또 그걸 가운데서 막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군복을 탁 벗은 이후에 바로 저는 정치위원 직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여단장, 참모장 직속으로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개 여단의 무기 탄약고, 그 여단이 사리원식 교도 여단이에요. 그래서 사리원식 교도대의 그 모든 통신 관련된 한 개 여단 인원들의 무기 탄약고가 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갖고 있는 직책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직책이었기 때문에 말이 보위대장이지만 정말 일반 장교들보다도 더 관리가 더 디테일하고 더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원이 그러한 여단 무기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연대장이나 참모장이 저한테 에러 사항이 있는 걸 직접 물어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정도로 상당한 관심사에서 제가 그때 당시 여단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장이 나를 찾으면서 네가 맡은 임무가 중대한 것만큼 보위부 일도 함께 해야 된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아버지 때문에 그 보위부하고 정치부의 갈등을 알게 됐거든요. 원래는 양아버지 집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보위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 당일꾼이었고 엄마는 뭐 회계 전문가였고, 근데 이게 보위부라는 이름 자체를 저는 그때 두려운 존재인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양아버지가 행정인 연대장이나 사단장을 건드리면 건드렸지 보위부장이나 보위부장은 건드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엄마가 그때 식탁에서 양아버지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딱 한 얘기가 있는데, 보이지도냐 보위부장이 오라 하면 절대로 가지 말고 사정이 있다고 꼭 피해라. 저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장이 뭐 하는 데냐고, 그때는 학교 때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위부장이다 이러고 나중에 연대 마당에 데리고 가서 연대 장교들 다 있는데 그 뒤쪽에서 양아버지가 알려주라. 저 사람이 보위부장이고 저 사람은 보이지도원이고 저 사람은 누구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오라고 할 때는 꼭 핑계를 대고 가지 마라. 무조건 집에 와서 누가 찾았다 이 말을 자기하고 양엄마한테만 알려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저를 입양하면서 양아버지가 감사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그때 양아버지가 예민해 있었습니다. 그때 보위부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 정치원을 양아버지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보위부장하고 보위지도원의 집이 어느 쪽인 방향만큼은 무조건 양아버지 그 자식들이나 저한테 꼭 알려줬습니다. 그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뭐 들고 다니든 그쪽은 꼭 피해 다니라고. 그때 그 보위부에 대해서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사복무 전기간 보위부하고 안 엮이려고 제가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무기탄약고라는 걸 딱 맡았을 때 보위부장이 너 보위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이게 온 몸에 솜털이 다 돋았어요. 진짜 싫더라고요. 근데 당원이지 뭐 무기탄약고 관리해야지 정치위원이 가장 정말 신이 많은 사람이지 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자리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해라 라고 저한테 그때 당시 맡겨졌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기사하고 연결을 했을 때 정보원은 아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안 앉힌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리의 위치가 상당히 다방면적으로 연결이 되는 자리이면 누구보다도 그런 임무를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째 그거, 정보원이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되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큼 출신 성분과 그 사람의 생활이 모범적이고 어떠한 과호나 다양한
불법 비리가 그 사람 이력 서류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이게 갑질 문제입니다. 당시 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위원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보유부장이 딱 나한테만 줬어요. 그리고 정치위원이 누구보다도 나를 아끼는 사람인데 그 정치위원을 감시하라고 나한테 임무를 줬고, 두 번째는 후방부, 무기 탄약고가 있는 거기에 후방 물자가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 물자가 언제 누가 어떤 날에 어떤 물자를 끌고 나가는 게 내 보이대 이 정문을 통과를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나간다, 이게 모든 전표나 기록을 우리가 다 남기거든요. 그러면 피복과장이나 양식창고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복이 오늘 뭘 들어오는데 오늘은 그냥 창고 정리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야 이러는데, 나갈 때 짐을 하나 갖고 나가잖아요. 그럼 갖고 나가는 짐은 뭔데요? 라고 물어봐서 그런 짐을 기록을 하려고 하면 피복과장이 딱 손잡고 부탁하죠. 왜 그래? 그냥 청소하는 거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이러면서 필요한 거 뭐 없어? 이러고 뭐 비누를 준다던가 신발 좀 필요한데요. 이러면 겨울 동화라던가 이런 신발들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통이 돼서 그 안에가 관리가 됐던 겁니다. 결국은 제가 맡은 임무들이 바로 그런 업무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정보원 보위원한테서 갑질을 받았던 이 정보원이 협박당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정치위원하고 겪었던 일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위원네 집에 주말마다 정치위원 사모님이 계속 저를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그랬거든요. 부모 없는 고아인데 더군다나 여단에서 그렇게 막중한 임무까지 맡았으니까 주말마다 데려다 그래도 보양이라도 시키라고 정치위원이 얘기를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도 먹이고, 제가 가면 색다른 이런 다양한 꿀도 먹이고 다양한 걸 많이 먹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건강이 좀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건강이 안 좋을 거다. 그 어찌 보면 정치위원 부부가 저를 친딸처럼 돌봐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보위부장이 지금 저한테 정치위원 감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주말에 한번 딱 갔을 때마다 이번 주말엔 정치위원 밥상에 무슨 반찬이 오르는가 그 가지수를 알려줘야 됩니다. 어이없죠. 그리고 누가 오는지, 무엇을 들고 오는지 이랬는데, 그날 탁 갔는데 색다른 산삼 가지고 반찬을 했는데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반찬 가지수에서 내가 보위부장한테 그 다음에 보고할 때 산삼이 딱 문제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치위원, 사단 정치위원 그 가족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뇌물 가지수가 뭐라는 거 한눈에 봐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위부장이 저한테서 노린 게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산삼 반찬이 있는 걸 내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별다른 반찬 없었어요. 고기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해물 조금 있었고, 이면수 조금 구워서 올려놓고, 그리고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산삼 반찬 있었겠는데 보위부장이 이걸 짓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 산삼 반찬 올란 거는 나하고 정치위원 사모님하고 정치위원하고 세 사람이 알고, 그 다음에 그걸 가져간 사람이 아마 알겠죠. 근데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반찬을 또 내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서 턱 얼굴 보면서 전 못 봤는데요? 기억 안 나요. 이랬더니 야, 네 머리 기억 안 나?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걸 보위부장도 알거든요. 제 기록이 아마 그 기억력이 계속 따라갔나 보더라고요. 네가 기억 안 나? 왜 정치원 감싸고 싶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정치원 관련된 문제는 좀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되냐고, 왜 나한테 시키냐고 그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너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한테 시키는 거야 이랬고, 그때 당시 정보를 주는 거 가지고 제가 속가서 주는 걸 보위부장이 바로바로 알아챈 게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정치원 집에 별게 없는데도 계속 저보고 정치원네 집에 어느 날 누가 뇌물을 가져갔는데 무슨 일 때문에 뇌물 가져갔는지 정치원 사모님 통해서 한번 알아내라 이러는 거야. 거기서부터 내가 성질이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를
2주에 한 번씩 늦추다가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늦추다가 그러다가 어떤 때 열받으면 한 2달씩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딱 찾아와서 그때는 진짜 보위부장 방이 아니고 우리 보위대에 그날 왔댔는데 나를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무기를 서는 상황에서는 웬만해서 내가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낮에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저녁에 애들한테 조금 맡기고 거기에서 멀지 않는데 그 보위대 정문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계곡이 있어요. 계곡 쪽으로 탁 끌고 나가더니 여기서 맞아 일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왜 꼭 한밤중에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냐고. 나 지금 근무 중이니까 안 보이냐고. 싫다 다 애들한테 저렇게 맡겨놓고 내가 없으면 좀 무슨 사고 치면 부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이러고서 거기서 조금 다퉜댔어요. 그랬더니 너 이제는 이 일 안 하려고 해? 니 지잡 누르고 잊었어? 지잡 눌러도 어쨌든 간에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정보가 있어서 못 가냐고. 그랬더니 니 정보 없다는 게 거짓말이잖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정보 없다고. 정치원네 집에 너무 괴롭히니까 정치원네 집에 안 간다고 요새는. 니 안 가는 건 내도 정보 들었어 알고 있어. 말 안 해도 잘 알면서 왜 그러냐고. 나에 대해서 지금 정보 다 알고 있지 않냐고. 한밤중에 거기서 대판 싸웠어요. 그 보위부장이 내가 이제는 골이 나서 내가 이제 튕겨 나가는 거 알고 그다음부터 나를 얼리기 시작한 거예요. 좋다 그럼 정치원 말고 어느 부대 누구 후방부 누구 조금씩이라도 만나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얼리면서 정말 부장이 와서 가끔씩 밥도 싸주고 자기가 이렇게 주말에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를 사온다든가 갑자기 이면수를 사온다든가 예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온다든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부탁을 했어요. 하지 말자고 좀 적당히 하자고 이러더니 안 하면 안 돼. 내가 맡은 일이 그건데 협력 좀 하자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괴롭힘을 내가 3년을 받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원이 저를 사리원시에서 그냥 결혼해서 살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부대 안에서 연애 중이었던 북한 남편, 지금 이혼한 북한 남편이죠. 북한 남편이 고향이 평안남도 문덕인데 북한 남편하고 그 문제를 논의하던 가중에 나는 사리원에 떨어지겠다고 북한 남편은 문덕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남편이 남자가 가자는데 가야죠. 반을 따라 실 가야죠. 이러면서 그때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가겠다 할 때 보위부장하고 정치원이 그때 정치원 방에서 대판 싸웠어요. 정치원이 그때 내가 보위부장한테 괴롭힘 당한다는 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정치부에도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부하고 보위부하고 그때 대판 사무실에서 싸우면서 나 때문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걸 나중에 한두 분이 좀 알고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정치위원하고 보위부장 너 때문에 내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둘이서 너 때문에 애가 도망갔다 너 때문에 도망갔다 이러면서 이 여당 무기 타니까 이제 누구한테 맡기냐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정치원 보위부장 각자가 나를 따로따로 설득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괴롭힘 당한 게 너무 힘들었고 나는 그때 당시 무기 실탄을 24시간 내 몸에 차고 있는 것보다도 그 보위부장이 정치원에 대해서 알아봐라 누구의 뒤를 캐오라 이걸 협박받는 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매일 밤 울다시피 했어요.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정보원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낳는다는 겁니다. 탈북민 가족의 이상 동향이 없는데도 계속 해내려요. 근데 그걸 맡은 업무가 보이지도 않는 임무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국가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정보를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없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게 결국 이 사람들한테 생존이 걸리고 정보원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양한 자기의 생존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그 해결이 되는 문제가 결국 이런 협박과 갑질과 구타와 그런 선악에서 벗어 못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위부 일은 제가 사련 땅을 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문독 시집간 거기에 보이지도하고 리당비서가 또 나를 놓고 경쟁하는 바람에 시집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북한 남편이 그러한 문제 북한 남편 제가 보위부 스파이였던 건 몰랐거든요.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북한 남편하고 연관됐던
사건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내가 오해를 풀게 하면서 보이브 스파이를 했다 하니까 깜짝 놀라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게 내가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문제가 결국 오해로 번져지면서 여자 명태는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북한식의 가부장적인 논리에 따라서 임신 7개월인 저를 북한 남편이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 사건으로 결국 제가 낳은 아들이 10개월 만에 병으로 끝내 죽으면서 제가 북한 남편하고 이혼하고 탈북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된 거죠. 보이브 일은 이렇게 제 인생을 정말 가장 끔찍한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낳아준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을 누구보다도 지키고 싶었고, 그 가정이 나한테는 유일한 혈육, 이 세상에 혈육 한 적 없는 나한테는 유일한 혈육이고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저는 너무나도 지키고 싶었는데, 그러한 보이브 스파이 일의 연장선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죠. 리당 비서하고 리 보이지도원, 예, 제가 살던 마을에 와서 시아버지, 저희 남편 다 있는데 시아버지 쳐다도 안 보고 남편 쳐다도 안 보고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면서 잘 지내냐고, 불편한 거 없냐고. 마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쌓여온 게 결국은 제 인생을 망가뜨린 겁니다. 나중에 리당 비서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전화할 때 리당 비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뭐 애는 죽고 나는 이미 청진에 갔고 다시는 문독당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던 거죠. 북한 보위원의 비밀 정보원들의 협박받는 사건을 얘기하다 나니까 제 개인 스토리가 또 이렇게 줄줄이 다 나왔습니다. 북한 안에 이상한 그 시스템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갑질을 하고 협박을 하고 뒤를 캐고 그들의 인생 간에 내 잔등도 남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지금 북한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삶을 또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충성!